자, 시작합니다. 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입문서 1페이지에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가 이렇게 책을 보면서 설명할 때는 이제 책을 보는 거예요. 제 얼굴 보지 마세요. 책을 봐요. 자, 민법은 1번 목차 민법 총칙이 있고, 2번 물권법이 있고, 3번 계약법이 있고, 4번 민사특별법. 우리 시험 범위예요. 이제 설명 듣습니다. 민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면, 먼저 민법 총칙, 두 번째가 물권법이에요. 물권법. 세 번째가 채권법이에요. 채권법. 그 다음에 친족 상속법. 이렇게 네 파트로 민법은 구성되어 있어요.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법. 자, 친족 상속법은 부모와 자식, 부부, 또 아버지 돌아가시면 자식이 상속받겠죠. 배우자가. 공인중개사 업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친족 상속법은 시험 범위 제외.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는 총칙하고 물권, 채권이에요. 자, 채권법은 채권 총론하고 채권 강론이 있는데, 채권 강론 파트에서 계약에 관한 법 규정이 있어요. 이걸 계약법 그래요. 채권법 중에서 계약에 관한 파트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예요. 결국 총칙, 물권, 계약법. 그다음 친상이 빠진 대신 민사특별법이라는 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왔어요. 민사에 관한 특별법 그래요. 그래서 민사특별법으로 4번 5개 법을 배웁니다. 이제 교재 보세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4번에 1번이죠. 그다음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 그다음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지금 법조문 제목만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4번 페이지 넘겨서 아파트 공동주택 집합건물이라고 그래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다음 마지막으로 5번째 법이 부동산은 실소유자,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세요 라는 부동산 실명법, 명의신탁 금지법이에요. 이렇게 5가지 법이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주택, 상가, 가등기, 집합건물법, 실명법 약칭해서 민사특별법으로 5개 법을 배워요. 여기서 40문제가 나오는데, 민법 40문제 중 총칙에서 10문제 나오고요, 물권에서 14문제 나오고요, 계약법에서 10문제 나오고요, 그러면 24, 34, 특별법에서 나머지 6문제 이렇게 나와요. 10, 14, 16이에요. 민법, 민사특별법. 그래서 우리 시험 과목이 민법 및 민사특별법 5개 법이에요.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되느냐? 민법에 승부 겁니다. 우리는 총칙, 물권, 계약법에 승부 걸어요. 특별법에서 6문제가 나오는데 2문제는 난이도 상, 3개에서 4개 맞출 수 있어요. 기본만 해도 맞춰요. 공부를 아무리 열나게 해도 6문제 못 맞춰요. 우리는 난이도 상중하로 배치하기 때문에 각 파트에서 난이도 상 문제는 틀리면 돼요. 부담 없이 틀리면 돼요. 왜? 옆에가 막 못 도와줘. 8문제는 부담 없이 틀려도 됩니다. 그래서 민법은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 7 그럼 몇 개죠? 7, 3에 21 777 3전법이에요. 총칙에서 7개 맞춰야 돼. 물권법이 좀 어려워요. 양도 많고 14문제 중 반타작만 합니다. 7문제. 계약법 10문제 중 7개 맞춥니다. 그 다음 특별법 6문제 중 반타작만 하면 됩니다.
이 네 개 총칙, 물권, 계약, 특별법 중에서 어디가 어렵냐? 물권법하고 특별법이 어려워요. 물권법하고 특별법이. 물권법 양이 총칙하고 계약법 양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원래는 20문제쯤 나와야 돼 물권법이. 그런데 14문제밖에 안 나와요. 왜? 특별법에서 6문제를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물권법은 특별법 아주 싫어하게 해요. 자기 6문제를 뺏어갔다고. 그래서 우리 합격 점수인 24개잖아요. 24개 합격점 60점을 맞으려면 이렇게 맞힌다는 각오로 공부할 거예요. 이게 최저 점수예요. 최고가 아니에요. 최소한의 점수 7773점. 1년 동안 저를 따라서 열심히 하시면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총칙에서 한 문제쯤 더 맞춰버려. 물권법은 한 3문제쯤 더 맞춰버려. 계약법도 한 문제 더 맞춰버려. 특별법 올해 가등기 한번 하나 어렵고 나머지 쉽게 나왔어. 희한하게 한 2문제쯤 어려야 되는데 할만했어요. 특별법이 올해 최고로 쉬웠던 것 같아. 5문제 맞춰버려. 쉽잖아요. 한 문제만 더 맞춰. 이런 식으로 플러스 하나씩만 해도 70점이에요. 그죠? 플러스 하나씩만 해도 4개 초과되니까 70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소한의 7773점법으로 가겠다. 거기다 플러스 한두 개쯤 하면은 돼요. 어느 파트에서는 총칙이 어려우면 여기서 6개 맞아 상관없어. 물권법에서 3개도 맞춰버리지 뭐. 그런 식으로 조정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분배로 맞춰주면 돼요. 총칙 다 맞아야지. 물권법 한 12개 맞아야지. 욕심이에요. 버려요. 욕심은 금물이에요. 금물. 겸손하게 다가가야 돼. 겸손하게. 그래서 그래 합격 점수임 나 60점만 맞을래. 제발. 그러다가 플러스 한두 개씩 해서 나 65점으로 합격. 대부분의 수험생은 60점대로 합격합니다. 하나 차이, 2개 차이. 그렇게 합격해요. 8점 넘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10%도 안 돼요. 5%. 70점대가 한 20% 되고 대부분은 60점대 합격 점수가. 그래서 욕심을 버리시고 60점대로 합격하자. 그게 목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게 총칙. 민법 총칙에서 뭘 배우느냐? 우리 시험 범위는 법률 행위가 시험 범위예요. 총칙 중 약 70%를 차지해요. 총칙에서 법률 행위란 걸 배울 거고 물권법 전부, 계약법 전부, 그다음에 특별법. 그러면 앞으로 저는 어떻게 갈 것이냐? 지금 입문하고 1월달 과정 앞으로 4개월이죠. 그때는 총칙하고 물권법에 집중할 거예요. 계약법은 어느 정도 이해해야 돼요. 기초가 쌓여야 계약법 내용이 이해가 가요. 그래서 계약법은 총칙이나 물권법에 비해서 조금 더 이해가 더 필요해. 즉 기초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월, 2월까지는 총칙하고 물권법을 기초로 계속 쌓을 거예요. 이 바탕 위에서 이제 2월 말에 계약법 잠깐 언급하고 본격적으로 3월, 5월 특별법은 5월, 6월에 할 거예요. 마지막에 해도 이상 없어요. 그래서 총칙, 물권 이게 기초예요. 이게 기초예요.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 방향에 따라서 복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민법이란 게 뭐냐? 법은 이분법이에요. 이분 두 개로 나뉘어져요. 즉 반대말이 계속 나와요. 반대말. 유효냐, 무효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있다 없다 싸움이듯이 법도 두 개로만 분류되는 게 99%예요. 자, 일단 민법에 적응하려면 법률 용어에 익숙해져야 돼요. 영어 독해를 잘하려면 영어 단어부터 공부하잖아요. 법도 단어 공부해요. 단어가 되면 지문이 보여요. OX가. 그래서 아까 키워드라겠죠? 키 빼봐. 워드요. 시험은 워드 단어 싸움이에요. 단어 싸움. 그래서 처음 접하는 법률 용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일상 용어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기본서를 보면 모르말 투성이에요. 한글인데도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런다고 네이버 검색에서 법률 용어 검색하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 설명 강의 들은 파트는 이해를 할 거니까 그것만 계속 복습해 나가면 돼요. 예습할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 제가 하지도 않은 내용을 혼자 보니까 모르는 말이 나오죠. 근데 수업 들은 것은 제가 설명했을 거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거예요. 자, 계속 반대말이 나요. 두 개로 나눠져요. 자, 민법은 동네가 어디냐면 개인 간에 적용되는 법이에요. 이걸 개인사자 써서 사법 동네다 그래요. 개인사, 사사로울 사자예요. 그래서 개인 간의 생활관계에 적용되는 법이 민법이에요. 이런 건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기초야. 지금 입문과정이니까 기초해야 돼요. 시험에는 안 나와도 기초 쌓아야 돼요. 그냥 들으세요. 그냥 들으세요. 뭔가를 필기하려고 하지 마. 필기하지 마. 그 시험에 안 나오는 걸 왜 필기하냐고 하지 마요. 그래서 그냥 들어요. 어차피 계속 왔다 갔다 또 들을 거니까 굳이 필기할 필요 없어요. 자, 개인사자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말이 나와요. 잘못 적었어. 민법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 표시가 잘못됐어요. 반대말이 아니잖아. 요렇게 해야지. 민법은 사법에 속한다. 저 표시 잘해야 돼요. 자, 개인사인데 그럼 사법 반대말이 뭘까요? 공법이에요. 개인 간의 영역이 아닌 공은 공공자, 국가가 관여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파트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2차 과목에서 공법을 배울 거예요. 거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와요. 민법은 개인 간에 적용되는 개인사, 사법. 사법 반대말은 공법. 자, 민법 동네는 이제 사법입니다. 그러면 민법에서 맨 처음에 총칙이 있고 물권, 채권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권자예요. 물권, 채권. 물권이 뭐냐, 채권이 뭐냐. 이제 법률 용어예요. 이 단어를 이해하면 돼요. 물권이 뭐고 채권이 뭐냐. 그러면 권자는 또 뭐냐. 권자는 권리를 말해요. 즉 권리 의무 관계를 우리는 앞으로 계속 배울 거예요. 권리란 말이 있고 권리 반대말이 의무예요. 계속 반대말 할 거예요. 계속 물건 늘어질 거예요. 그럼 권리는 뭐니? 너는 뭐니? 권. 우리 법률 용어는 한자예요. 한자이기 때문에 한자로 법률 용어를 이해를 해야 돼요. 권세 권자, 이로울 이자요. 즉 권세는 힘이죠. 권리는 힘이에요. 법이 힘을 주는 거예요. 당신한테 권리가 있다는 얘기는 당신 권리가 누군가로부터 침해되면 법이 도와드릴게요. 힘이에요. 권세. 그래서 권세, 권력. 권리는 힘. 힘력자예요. 그러면 의무는 뭔가 해야 될. 의무, 채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법률 관계는 누가 권리자고 누가 거기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담하는지 채무를 부담하는지 권리 의무 관계 그래요. 그러면 이 권리는 힘인데 권리의 종류가 물권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들을 거예요. 물권이 있고 채권이 있죠. 자, 물권이 뭐냐? 대표가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내 아파트, 내 땅. 물권이란 것은 어떤 권리냐? 물건에 관한 권리예요. 물건에 관한 권리. 이게 물권이에요.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죠. 내 아파트, 내 집이에요. 갑, 소유, 아파트라고 하죠. 부동산이라고 해요. 움직이지 않는 재산, 부동산, 토지, 건물이 있어요. 갑, 소유, 아파트다. 소유권이란 게 뭐냐? 갑, 사람이 아파트, 부동산이라는 물건에 대해 가지는 어떤 권리일 거예요. 그래서 물권이란 것은 사람 대 물건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예요. 사람 대 물건이에요. 인대 사람 인자수예요. 사람이 물건, 내 아파트, 부동산에 대해 가지는 권리, 이게 물권이에요. 이에 반해서 채권은 뭐냐? 빚 채자예요. 빚 받을 권리예요. 돈 빌려주면 돈 갚아 할 수 있겠죠. 채권은 특정 사람에 대해서 뭔가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해요.
그러면 대표적인 게 자, 어디를 보시느냐? 다시 1페이지로 가보셔서 1페이지 가봐요. 3번 계약법에 양거래 2번 계약 강론에 1, 2, 3번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보이시죠? 이게 우리 계약법 강론에서 배울 세 가지 계약이에요. 매매, 교환, 임대차. 자, 이 세 가지 계약을 배울 건데 자, 이제 봐봐요. 매매 계약을 예로 듭니다. 갑이 지 소유 아파트를 을에게 팝니다. 매매 계약. 계약서 쓰겠죠. 이 계약이란 게 뭐냐? 매매 계약이란 게 뭐냐? 자, 매매 계약은 재산권, 소유권과 같은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은 거기에 합당한 대가, 매매 대금 5억, 매매 대금을 지급할 것을 서로 약속하면 매매 계약이 성립되고 효력을 발해요. 자, 가장 기본 매매 계약의 정의예요. 갑은 재산권을 을에게 이전해 줄 것을 약속하고 약정하고 을은 반대급부인 매매 대금을 지급할 것을 서로 약속하면 매매 계약이 성립해요. 그러면 재산권은 또 뭐냐? 권이니까 권리겠죠. 계속 물건 늘어집니다. 재물 재자예요. 재산 산자, 물건 산자. 재물에 관한 권리가 재산에 관한 권리. 우리 재산 다 알죠. 재물, 돈이에요. 돈과 관련된 권리를 재산권. 재산권의 대표가 물권하고 채권이에요. 다 돈 줘, 돈 갚아, 채권. 소유권, 물권, 채권과 같은 재산권 넘길 것을 약속하고 공짜로 받지 않아요. 공짜로 주면 이건 무상 증여 계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매매 계약은 반드시 반대급부인 매매 대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걸 반대급부가 있다 해서 이런 매매 계약을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유상 계약이라고 해요. 자, 유상은 뭐냐? 앞으로 유자, 무자가 계속 나오는데 있을 유자예요. 상은 뭐냐? 상장이에요. 반대급부. 반대급부가 있는 계약. 이걸 유상 계약 그래. 그러면 또 물건 늘어져. 유상의 반대말은 뭘까요? 무상 계약이겠죠. 반대급부가 없을 반대급부가 없어요. 나만 줘요. 무상 계약의 예가 무상 증여 계약이에요. 증여. 아하, 나는 증여를 받고 싶어요. 그죠? 누구나 증여를 받고 싶어. 부자 아버지 만나가지고 증여 좀 받고 싶어. 근데 우리 아버지는 부자가 아니야. 그게 문제지. 증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그죠? 공짜로 아버지가 자식한테 증여하고 공짜 반대급부 없어요. 그래서 무상 증여계약. 앞으로 무상 증여계약 하는 거예요. 증여는 아버지가 자식한테 공짜로 아파트 줍니다. 돈 안 줘요. 반대급부가 없어. 반대급부 앞으로 상자는 반대급부로 이해하세요. 반대급부가 없다. 무상. 반대급부가 있다. 유상. 그래서 매매는 반드시 소유권 주는 대신 반대급부로 매매대금을 받게 돼요. 반대급부가 없다. 그러면 매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매매 개념 요소는 이 두 개예요. 이걸 외우는 거예요. 이게 법조문이에요. 매매계약의 정의에 관한 우리 법조문.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이놈은 대금 지급할 것을 서로 약속함으로써 매매계약은 성립하고 효력이 생긴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그러면 두 줄짜리 법조문이 있을 텐데 이 두 줄짜리 점을 전체 외울 필요 없어요. 단어를 외웁니다. 재산권 이전, 대금 지급, 5글자, 4글자를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도 외워야지.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어 공부하는 거. 아하, 매매가 뭐니 하면 재산권 이전, 반대급부로 대금 지급 이런 거 외워야지 뭐. 법조문인데 법조문 어느 정도 외워야 돼요. 이게 단어 공부니까. 단어를 외워야 영어 독해가 돼요. 단어를 안 외웠는데 영어 독해 되는 거 봤어요?
나 안 외우고 싶어요. 도둑놈이지. 안 외우고 어떻게 시험 보려고? 외우는 거 기본이에요. 시험 보는 사람의 기본은 일단 외워야 돼요. 외울 건 외우고. 다만 외울 게 너무 많아. 과목이 뭐 5, 6과목이나 됐어. 그래서 가급적 안 외워보고 답을 맞춰보자. 그게 우리가 가야 할 민법 방향이에요. 덜 외우고.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외우는 걸 최소화하는 거예요. 외울 건 외우되 이것까지는 안 외워도 OX 맞히자. 그게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거든요. 그게 민법은 가능해요. 덜 외우고도 이해가 되면 풀어가면 OX가 보여요. 이게 2차 법과목, 세과목하고 다른 민법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민법은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외워야겠죠. 지금은 단어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재산권은 물권하고 채권, 돈에 관한 권리. 그러면 물권 대표가 소유권이에요. 따라서 갑은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하면 자기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를 부담해요. 갑은 계약서를 쓰면 이제는 소유권을 넘겨줄, 이걸 이전한다 그래요. 소유권 이전 채무를 부담하고, 을은 소유권 주세요라는 소유권 이전 채권이 발생해요. 이게 채권 채무예요. 매매계약의 효과예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을은 용어 매수인, 팔아제낀 갑을 매도인이라고 해요. 가장 기초 용어죠. 매도인, 매수인.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같은 매자지만 한자가 달라요. 팔매. 이놈은 살매예요. 살매. 그다음에 넘길 도자. 그래서 이걸로 구별하는 거예요. 도자로. 넘겨요. 넘길 도. 그다음에 받을 수자예요. 받을 수. 넘겨서 받지. 그래서 사는 사람을 매수인, 받아야 되니까, 넘겨줘야 되니까 매도인. 그래서 법률 용어는 한자로 풀어가면은 헷갈리지 않아요. 매도인, 매수인. 그래서 매수인들은 매매계약을 갑하고 체결하면 소유권 주세요라는 채권을 취득하고, 상대방 매도인 갑은 소유권 넘겨줄 채무를 부담해요. 자, 이 매매계약은 계약이에요. 그럼 계약이랑 너는 뭐니? 계약이 뭐니? 계약은 의사표시 2개가 서로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됐다고 해요. 갑이 중개사무소에 내놓겠죠, 매물을. 그러면은 매수인 나타났겠죠. 그건 중개사 거치는 거고, 공부할 때는 중개사는 안 거칠게요. 갑이 을에게 내 아파트 5개 살래? 을이 그래 5개 살게. 합치된 거예요. 이걸 의사표시라고 해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됐다고 해요. 그럼 의사표시는 뭐니? 속마음인 의사가 겉으로 표시된 거예요. 속마음인 의사가 겉으로 표시됐어. 내 아파트 5개 살 거야? 표시했죠. 청약했다고 해요. 을은 오케이 승낙 살게 5개 살게. 이와 같이 내 속마음인 의사를 겉으로 표시한 걸 의사표시라고 하고,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2개가 서로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됐다고 해요. 자, 그러면 소유권 주고 대금 주고 합치됐기 때문에 매매계약 성립. 이 계약을 또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계속 물건 늘어가요. 법률행위라고 해요. 아, 법률행위 어디서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어봤어요? 저기서. 청칙. 법률행위 저기서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집중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래 글씨를 쓰면 하나씩 따라 읽어요. 속으로. 겉으로 소리 내도 돼요. 저는 겉으로 내면 좋겠어. 수줍어하지 마시고. 아직 안 친해졌죠? 그래서 조금 수줍으실 거예요. 하지만 수줍어하지 마시고 서로서로 내뱉어요. 법률행위. 계약을 총칙에서 법률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총칙에서는 이 법률행위를 배우는 거예요. 총칙에서는
저기 적어놨죠? 총칙 법률 행위를 배우는 데가 우리 시험범위예요. 자,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하면 소유권 주세요라는 채권을 매수인은 취득하고 매도인 갑은 소유권 넘겨줄 채무를 부담하죠. 이게 채권이에요. 채권은 채권을 가진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고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채무자자만 붙여버려요. 놈자자죠. 사람에는 인을 붙이는 단어들이 있고 자자를 붙이는 단어들이 있어요. 어떤 것은 매수인 인을 붙이고 어떤 것은 자를 붙이느냐 저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불러. 매수자 안 하고요. 채권인 그렇게 안 써. 이거 다 영어거든요. 독일어. 번역할 때 번역한 사람이 매수인 그렇게 번역했어. 채권자 번역했어. 그래서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그 교수가 번역할 때 매수자, 채권인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채권인, 매수자 그렇게 쓰고 있을 거예요. 근데 첫 번역한 사람이 이놈은 인자를 붙이고 이놈은 자자를 붙여 지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한 거야 다. 그래서 이게 고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칙이 없어. 사람 인자도 쓰고 자자도 써요. 그냥 익숙해지면 돼요. 매도인, 매수인, 채권자, 채무자. 자, 그러면 채권이란 게 뭐냐? 채권. 특정 사람 의리, 특정 사람 갑에 대해서 소유권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소유권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채권의 개념이에요. 소유권 주세요. 소유권 주세요. 돈 빌려줬으면 돈 갚으세요. 채권자. 그래서 사람 대 사람 사이 관계가 바로 채권이에요. 자, 그러면 채권이란 것은 사람, 특정 사람, 채권자가 특정 사람, 채무자에 대해서 일정한 행동을 요구해요. 일정한 행위라고 해요. 고상하게.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채권이에요. 일정한 이게 중요해요. 행동을 요구해요. 이 행동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무수하게 많아요. 여러분들 학원에 등록했죠? 그럼 학원에 강의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거예요. 버스 탔죠? 나를 목적지까지 태워주세요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거예요. 회사에 취직했죠? 저는 일을 할 거니까 사장님은 저한테 월급을 주세요라는 채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전세계약, 매매계약 모든 계약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슈퍼 가서 사는 것도 계약이에요. 매매계약. 내가 사니까 돈 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계약하고 오면서 사는 거예요. 계약하면서. 계약이 없는 삶은 없어요. 현대사회는. 계약관계, 계약관계.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채권이에요. 그러면 채권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자, 페이지를 이제 넘길 거예요. 15페이지로 가요. 물권 총론부터 기초 잡을 거예요. 15페이지. 물권 총론 찾았죠? 물권 총론 1번 물권의 의의, 양거래 1번에 물권, 양거래 2번에 채권 있죠. 자, 이제 교재만 딱 펴시고 흑판을 봅니다. 이따 교재는 제가 읽어 드릴 거예요. 제가 읽어 드릴 거니까 설명 듣고 읽으면 훨씬 잘 읽혀요.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 사람, 채권자가 특정 사람, 자기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소유권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따라서 채권은 청구권이라고 해요. 두 번째, 예를 바꿀게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 친구예요. 1억을 빌려줬어요. 돈 빌려주는 계약을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돈, 금전이라고 해요. 금전, 소비, 대차 계약 그래요. 금전, 소비, 대차 계약. 자, 대차 계약이란 게 뭐냐? 대차는 빌려줄 때 빌릴 차자예요. 빌려줄 때 대여한다 그러죠. 빌려준다, 대여한다. 돈이든 자전거든 물건을 대여 빌려준다. 빌려줄 때 빌릴 차자예요. 뭘 빌리느냐?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아요. 이걸 금전 소비대차라고 그래요. 그러면 을은 갑 친구야 1억이 필요해? 빌려줄게. 언제 갚을래? 하니까 갑이 그래요. 나 1년 후에 갚아줄게.
그러면 돈을 갚는다. 이걸 돈을 변제한다 그래요. 그러면 얘는 1년 후 돈을 갚기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변제할 시기 이걸 변제기라고 그래요. 시기 기자. 자, 1년이 지났어요. 우리 갑에게 전화 왔죠. 갑, 돈 갚을 시기가 왔네. 1억 갚어. 을은 금전 대여금 채권자가 될 거고, 갑은 돈 빌린 사람이죠. 채무자가 돼요. 자, 변제기가 되니까 요구했죠. 돈 갚어. 채권 행사한 거예요. 근데 이놈이 돈을 갚지 않아. 자, 채무자가 지 채무는 이행한다고 그래요. 채무는 이행하고 권리는 행사한다고 그래요. 지금 계속 법률 용어하고 있어요. 이걸 자꾸 익숙해져야 돼. 채권, 권리는 행사한다고 그러고 의무, 채무는 이행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1년 후 갚기로 약속했으니까, 계약했으니까 채무자 갑은 1년 후 1억 채무를 변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미안해. 아직 돈이 준비가 안 됐네? 그럴 수도 있겠죠. 이걸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해서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행하지 못했다. 아니 불 써서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네. 채무 불이행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을은 담보를 안 잡았어요. 돈 빌려주면서 은행은 저당권을 설정했겠지만 얘는 친구니까 담보를 안 잡았지. 자, 나 1억 급해. 빨리 갚어. 해도 안 갚어. 가만 보니까 친구의 부인이 있어. 부인이 사업에서 돈이 왕창 많아요. 그러니까 을이 그러는 거예요. 부인한테 찾아가서 재수 씨, 이놈이 돈을 안 갚어. 부인이 좀 갚어. 당신 돈 많잖아. 자, 채권자 을은 자기 채무자 갑의 부인한테 당신이 갚으세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막 찍어. 빨리 찍어. 없어요. 부부는 남이야. 부부는 일심동체가 아니에요. 별개의 인격체예요. 재산도 별개예요. 따라서 부인은 제3자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제3자라는 용어가 나와요. 계약의 당사자라고 해요. 갑과 을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라고 하고, 갑과 을을 계약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다 3자라고 해요. 갑을 제한, 그러니까 병부터가 다 3자예요. 우리 시험은 갑과 을이 계약한다 이렇게 사례 문제로 나와요. 그러면 병부터는 3자가 되는 거야. 병, 정, 무 이렇게. 그래서 자기 채무자 아닌 제3자 부인한테는 채권자는 지채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걸 채권은 힘이 약해요. 오로지 자기 채무자한테만 채권을 행사하는 거지, 을은 자기 채무자인 갑에게만 채권을 행사할 수 있지. 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자기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래요. 제3자에게 대항이란 말이 나와요.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대항이 주장할 수 없다. 다 같은 말이에요. 주장, 대항 다 같은 말이야. 그래서 채권은 힘이 약해요. 오로지 자기 채무자에 대해서만 채권을 행사하는 거지, 자기 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채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이걸 상대권이다 그래요. 자, 상대란 말이 중요해요. 권은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란 말이 뭐냐? 상대적 효력. 두 사람 사이에서만 문제되는 걸 상대라고 해요. 그래서 채권은 자기 채무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지, 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채권은 힘이 약해요. 채권이 침해되는 것은 오로지 채무자로부터만 침해되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 형태로. 그래서 제3자는 원칙 채권 침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채권의 특성이에요. 이게 별세계예요. 채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이게 나와요.
갑은 누구에게 직접 뭔가를 요청할 수 있다 또는 없다. 자, 있다를 거요 없다로 끝나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단어 한번 찾아봐요. 갑은 상대방 누군가에게 직접 뭔가를 할 수 있다 또는 할 수 없다. 두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X 지문이에요. 자, 있다로 끝나는 게 맞을까요? 없다로 끝나는 게 맞을까? 한번 찍어봐요. 국어예요, 국어. 갑은 상대방에 직접 할 수. 국어 실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직접이란 글자가 뜨면 할 수 없다로 끝나요. 직접이란 두 글자가 뜨면 우리 시험은 99%예요.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맞는 지문. 직접이라는 두 글자가 보이는데 할 수 있다고? X예요. 99%예요. 이유. 국어 문법상 항상 직접이라는 두 글자는 제3자에게 할 때 직접이란 말이 떠요. 국어 문법상 채권자 갑에게 돈 달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지 채권자가 자기 채무자에게 직접 돈 달라고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성립하지가 않아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달라고 할 수 있다 하지 채권자, 채무자, 갑을 사이에서는 직접이라는 두 글자가 우리 국어 문법상 안 떠요. 국어 문법상 직접이 뜰 때는 자기 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해서 채무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들이댈 수 있느냐 그거요. 직접이 떴다는 얘기는 무조건 이 상대방은 제3자예요. 이놈은 채권자야. 청구하는 놈이 채권자일 거고 청구하는 상대방이 제3자일 때 직접이란 말이 뜨게 돼 있어요. 국어 문법상.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직접 뜨면 없다예요. 직접 하면 없다로 끝나. 직접 하면. 그래서 이건 국어 문법으로 처리하면 돼요. 세트. 이걸 저는 이제 세트라고 해요. 세트로 풀어가 버리면 돼요. 모든 파트에서 직접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정칙, 물권, 계약법, 특별법까지 나와요. 그러면 직접 없다. 있다라고 X.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아주 쉬워져요. 세트로 밀어버리면. 국어 문법상이야. 절대 이놈이 채무자면 직접이라는 두 글자가 뜰 수가 없어. 채무자 아닌 제3자한테 직접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지만 채권은 제3자에게는 절대 직접 들이댈 수는 없어요. 채권은 상대권, 자기 채무자에게만 채권은 행사할 수 있지 채무자 아닌 제3자, 처음에 이렇게 읽어야 돼. 훈련을. 그냥 3자라 가지 말고 채권자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는 대항할 수가 없다. 오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 아닌 제3자를 상대로는 대항할 수 없다. 이걸 대항력이 없다 그래요. 대항한다. 계속 나와요. 대항한다. 상대방 대자 한글 항자요. 대든다 그거요. 들이댄다. 김은국이 들이대. 들이댈 수 없어요. 채권은. 그래서 채권은 힘이 약하다고 해요. 채권은 힘이 약해요. 이게 채권의 엄청난 성질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습득하실 거. 채권은 힘이 약해. 자기 채무자에게만 채권은 행사해야지 자기 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절대 대항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물권은 어떻게 되느냐? 또 매매계약으로 갑니다. 자, 갑과 을은 매매계약을 했어요. 그러면은 갑은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을은 이 계약을 한 목적이 일단 계약하면 바로 채권은 취득해요. 근데 얘는 소유권 주세요. 채권 취득하려고 고생 계약서 쓴 건 아니겠죠. 매수인의 목적은 뭐예요? 얘의 계약을 한 목적. 을은 왜 계약서 썼어요? 매매계약서를 갑하고. 소유권 먹으려고. 재산권 이전이잖아요. 이 입장에서는 재산권, 물권, 대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계약을 한 거예요. 따라서
을의 궁극적인 이 매매계약의 목적은 채권이 아니에요. 소유권 주세요. 채권이 아니고 소유권을 먹어야 돼. 그러면 매매계약 한 경우 매수인은 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또 않아요. 얘가 5억 다 줬고 지가 살고 있어요. 10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소유권 취득 못 돼요. 돈 다 주고 지가 입주해서 10년을 살았어. 을은 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법이 막아버려요. 우리 법 조문이 계약한 것만으로는 소유권 취득 안 됩니다. 계약, 법률 행위를 통해서 부동산 물권,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한 가지 더 행동을 을은 해야 돼요. 자기 앞으로 갑의 소유권이 넘어왔다는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해요. 186조예요.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매매 계약만으로는 안 돼요. 등기 박으세요. 등기해요. 이게 법조문 186조예요. 제가 유일하게 조문 숫자를 얘기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두 개만 얘기해. 186조, 187조예요. 자, 교재를 확인할 거예요. 한 장 넘겨봐요. 두 장 넘겨봐요. 물권법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18페이지.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 있죠. 자, 2번 중간 2번을 봐봐요.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 2번. 자, 법률 행위 있고 법률 규정이 있죠. 찾았죠? 자, 법률 행위 법조문 한번 볼게요. 제 186조 괄호 열고 부동산 물권 변동은 효력 괄호 닫고. 자,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소유권의 득, 실, 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자, 법조문 어떻게 읽느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개를 한번 찾아보세요. 키워드를. 내가 뭘 외워야 되는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두 줄짜리 문장에서. 법률 행위 밑줄, 등기해야 밑줄. 이 두 군데에 밑줄이 들어가야 돼요. 나머지는 눈으로 읽어도 돼요. 다 밑줄 그어버리면 안 돼. 나머지는 일부는 눈으로 읽고 중요한 단어만 밑줄 동그라미 형광펜 바르는 거예요. 자, 대상은 부동산. 이런 건 장난치지 않으니까 밑줄 안 해도 돼. 우리 시험 보면 부동산이니까. 동산은 시험 안 나와요. 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이에요. 그럼 득실 변경, 취득, 상실 변경을 말하는데 취득만 보는 거예요. 물권 하면 소유권 생각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하려면 을이 저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계약한 것만으로 안 돼. 이게 법률행위 계약이에요. 법률행위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을이 부동산에 관한 아파트 소유권 취득하려면 언제 취득의 효력이 생긴다? 등기해야. 이게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계약한 것만으로는 안 돼요. 등기 박으세요라는 186조예요. 이 법조문에 별 3개 하시는 거예요. 이건 외우는 거예요. 외워야 돼요. 뭘 외우느냐? 법률행위 등기해야지. 법률행위라고 계약했다고 계약한 것만으로는 안 돼. 등기 박아. 그래야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봐봐요. 매매 계약으로 인해 매수인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매 계약만으로는 소유권 취득 못해요. 우리 법이 등기하세요 라고 요구해버렸죠. 그래서 자기 앞으로 갑소유권이 이전됐다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이라는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자, 여기 봐봐요. 이제 그래서 우리 법 조문이 매매 계약만으로 을을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행동 하나를 더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이 등기는 갑소유권이 자기한테 넘어왔다는 이전 등기일 거예요. 등기해야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 총칙에서는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총칙이란 건 뭐냐면은 이걸 각칙이라고 해요.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을 각칙에 있는 공통 분모를 뽑아내서 모아놓은 법조문이 모을 총자에서 총칙이에요. 가만 보니까 물권이든 채권이든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데 이제 또 새끼칩니다. 소유권이든 채권이든 물권이든 채권이든 권리가 변동된다고 해요. 자, 듣기만 해요. 이거 안 중요해요. 기초예요. 시험에 직접 잘 안 나와요. 하지만 아주 중요해요. 기초니까. 소유권과 같은 권리가 변동된다. 자, 권리 변동이 뭐냐? 그냥 읽으면 돼요. 소유권과 같은 권리가 뭔가 변한대요. 변할 변자니까. 움직이면서 변한대. 구체적으로 권리 변동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을이 등기 박으면 소유권 취득했죠. 취득. 두 번째, 갑은 얘가 등기 박은 시점에 소유권 상실. 갑은 이제 아파트 소유자 아니죠. 상실. 그 다음에 겉으로 보면 이 아파트 소유자는 갑에서 을로 변경됐어요. 그래서 소유권을 을이 취득하고 갑은 상실하고 겉으로 보니까 소유자가 변경됐고 이 세 가지 모습을 변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취득을 객관적으로는 발생했다고 그러고 발생, 권리가 변경, 소멸되는 이 세 가지 모습을 변동이라고 하고요. 발생했다는 것은 내 입장, 권리자 입장에서 보면 취득했다고 해요. 취득. 소멸했다는 것은 객관적 모습이고 내 주관적 입장에서는 소유권 상실한 거지. 상실. 그래서 소유권이라는 물권 또는 채권 등이 변동된다는 것은 권리를 취득, 상실, 내용이 변경되는 거 이걸 변동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방금 봤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반드시 필요해요. 권리 취득만 봐요. 얘보다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누가 그냥 줘요? 아파트 소유권? 누가 안 줘? 행동해야 돼요. 행동해야 권리를 먹는 거지. 행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권리 변동,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원인이 반드시 있어요. 원인이 있어야 거기에 따른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도 저 아파트 소유권을 우리에게 먹여주지 않아요. 직접 행동해야 돼. 그래서 소유권이라는 물권,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인된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 행동합니다. 을은 행동했죠. 계약서 썼죠. 계약해요. 갑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갑하고 계약합니다. 행동했어. 이 계약을 법률행위라고 해요. 자, 법률행위란 게 뭐냐?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행동을 말해요. 행동은 좀 고상하지 않아. 그래서 위자로 고상하게 바꿔준 행동이에요. 행동했네. 법률행위. 법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한 거예요. 이게 법률행위 개념이에요. 다만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청약이나 승낙과 같은 또는 다른 의사표시가 있는 행동만을 법률행위라고 해요. 어떤 법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을 했는데 의사표시가 없어. 그러면 법률행위로 보지 않아요. 법적인 효과는 발생하지만 법률행위로는 보지 않아.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행동만을 법률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청약, 내 속마음인 의사가 표시됐죠? 너 5개 살 거야? 오케이, 승낙. 5개 살게. 내 속마음이 표시됐지. 그래서 청약이나 승낙은 의사표시. 의사표시 2개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해요. 계약은 의사표시가 2개예요. 이걸 계약. 2개가 합치돼. 합치. 계약. 계약은 의사표시 2개가 합치됐을 때 계약이 성립됐다. 법률행위가 성립했다 그래요.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게 된 원인은 첫 번째가 행동이에요. 행동. 고생해야지. 고생. 그래서 법률행위. 또 하나가 있어요. 나는 아무런 행동을 안 했는데 소유권을 먹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즉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취득하는데 반드시 법률 행위를 통해서만, 행동을 통해서만, 계약을 통해서만 취득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나는 잠자고 있었는데 누가 소유권 먹으래.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런 행동을 안 했어. 즉 법률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법률 행위가 없었음에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법이 먹으래요. 법률행위 아닌 걸 법률 규정이라고 해요. 법 규정을 통해서 소유권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법률 규정이에요. 그래서 소유권과 같은 권리를 취득하게 된 원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행동, 계약, 법률행위. 하나는 행동 안 했는데도 소유권 먹는 경우. 누가? 법이. 법률 규정. 그래서 이 단어가 앞으로 계속 나와요. 법률행위, 법률규정, 법률행위, 법률규정, 법률행위, 법률규정 이렇게 계속 뱉는 거야. 제가 수업 중에 계속 뱉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계속 들으시고 수업 중에도 따라서 뱉어 주시면 고맙겠고 집에 가셔서도 뱉으세요. 법률행위, 법률규정 이해하면서 이건 외워야 돼.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가 된다. 계약은 의사표시 몇 개? 두 개. 두 개가 합치돼야 돼. 합치. 그러면 의사표시 두 개로 성립하는 걸 계약. 계약은 법률행위. 법률행위가 나오면 계약으로 읽어버리면 돼요. 99%가 계약이니까. 하나는 법률행위 아닌데도 소유권 먹네. 이게 뭘까? 법률행위 아닌데도 소유권 먹는 게 뭐냐? 예를 통해서 기억해야 돼요. 자, 예를 듭니다. 갑이 아파트 10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셨어. 자, 누군가 죽으면 상속이 계시대요. 갑다시 아들놈이 있었네요. 상속받는 사람, 상속인. 아들놈을 상속받는 사람, 상속인. 그럼 돌아가신 아버지 사망망자예요. 돌아가신 이분을 상속을 당할 피자예요. 당할 피자. 앞으로 피가 나오면 당한다. 피해자예요. 해를 입는 사람, 당하는 사람이 피자예요. 피상속인. 즉 상속을 받는 사람이야. 상속을 당하는 사람, 상속당하는 사람. 제가 좀 전에 상속받는 사람 말 잘못했어요. 이놈이 상속을 하는 사람이고 이놈은 당하는 사람, 주는 사람이지. 그래서 상속인, 피상속인인데 그러면 갑다시가 아버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텐데 이놈이 취득하는 것은 아버지랑 계약했어요? 계약 안 했어. 법률행위 없어요. 법률행위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버지 10채 소유권이 그대로 다 넘어와 버려요. 다 넘어와. 이유는 우리 민법 규정 때문에 그래요. 친족 상속법에 상속 1순위는 상속 받으세요. 평소에 갑다시가 상속을 원하지 않아요. 저는 상속 안 받을 거예요. 아버지 다 사회에 환원하고 가세요. 얘는 상속받을 의사가 없어. 의사가 없으면 상속되지 않느냐? 안 그래요. 무조건 상속돼요. 의사 없으면 따로 고생 한번 해야 돼. 구청 가서 포기서 써야 돼. 무조건 포기서가 들어오지 않는 한 상속돼 버립니다. 상속 받으세요라는 법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주는 거예요. 법이 소유권을 먹여주는 거예요. 즉 상속과 같이 나는 법률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잠자고 있었는데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법률 규정이에요. 그래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원인이 있어야 권리 취득한 결과가 발생하는데 이 소유권과 같은 권리 취득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행동, 적극적 행동, 법률행위. 법률행위 행동을 안 했는데도 소유권 먹는다고? 누가? 법이 법률 규정. 법률행위, 법률 규정을 통해서 소유권 같은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변경 소멸되는 거고 대표가 취득이니까 취득으로 이해하면 좋아요. 그래서
법률 행위, 법률 규정.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온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요. 이 법률 규정을 줄여서 법정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지상권이란 말이 나오면 지상권을 취득했는데 지가 계약을 통해서 취득한 게 아니라 법이 먹여줬다는 얘기예요. 법률 규정에 따라서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를 법정 지상권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단어에 법정이 나오면 법정 스님 생각하지 마시고 법률 규정의 준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정이 나오면 무조건 법률 규정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 그러면 또 반대말 해야지. 법정 지상권의 반대말은 계약을 통해서 지상권을 취득했다. 약정 지상권 그래요. 이 약정이 계약 약자예요. 약속 손가락 걸었죠? 계약이 손가락 건 거예요. 계약 약자 약속이야. 계약을 통해서 지상권을 취득하면 약정 지상권. 법이 지상권 먹여주면 법률 규정에 따른 법정 지상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률 용어는 다 한자예요. 한자이기 때문에 한자를 풀어가면 익숙해져요. 그래서 약정이 뭐라고? 계약. 계약을 통해서 지상권 취득하면 약정. 법정 지상권이 뭐다? 법률 규정으로 지상권 취득한 경우 법정 지상권. 그래서 권리 취득의 원인은 하나는 행동, 법률 행위, 하나는 법률 행위 아닌 거 묶어서 다 법률 규정으로 해버려요. 그래서 법 규정이 현실적으로 있든 없든 다 법률 규정으로 몰아버려요. 법률 행위 아니다? 그럼 다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행위 아니다? 법률 규정.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요. 아니야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쉬어야겠어요. 시간이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본 것은 설명을 해드려야지. 한 장 넘기셔서 두 장 넘기셔서 채권을 설명해 드려야지. 15페이지에 다시 채권 설명해 드릴게. 교재는 제가 읽어드려요 항상. 자 양거리 2번 15페이지 채권 봤죠? 자 채권. 채권은 특정 사람 채권자가 특정인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일정한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거기에 밑줄 들어가는 거예요. 채권의 개념이에요. 따라서 이걸 요구한다 해서 청구권이라고 하고 중요한 게 두 번째예요. 채권자는 자기 채무자에게 지채권을 행사해야지. 지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지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말을 채권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대항할 수 없어요. 제3자에게. 그래서 채권은 채무자의 관계에서만 힘을 발휘하는 상대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기예요. 채권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 같이 하셔야 돼. 채무자에게만 해야지 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채권 행사할 수 없다. 이걸 대항할 수 없다. 이거 두 줄 전체가 다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상대란 말까지. 상대란 말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거 쉬고 물권 개념 볼 거예요.